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감염병.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까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 비전통적 위협이 중대한 위협 유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파악도 대응도 어려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신종 감염병 등을 일컫는데요. 오늘은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재난의 위험성과 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달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비전통적 안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 먼저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잖아요. 네.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확진자죠. 네.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고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12만 명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물류가 그냥 국경선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옛날 중세 시대처럼 성곽으로 이렇게 네. 이제 튼튼히 이제 진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질서,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에서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고립주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큰 현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실상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셧다운 되죠. 게다가 이제 셧다운 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기구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올해 GDP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실업률은 지금 치솟고 있고 우리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동이 없으니까 항공, 관광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이런 이제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문화적인 건데 결국은 이제 이렇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실업률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코로나가 어디서 발원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한에서 발원이 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서양에서는 최초에 동양 사람들 전체 누구든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테러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제도 또 생겼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 사람이 이게 감염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내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는 구호들이 스테이 홈, 집에서 있으라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모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통 안보 위협으로 불리는 이 신종 감염병,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해주시고, 또 전통적 안보 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비전통적 안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은 어떤 특징과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요? 전통적으로 보면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군사력 충돌이나 무력 도발 이와 같은 데에서 국가를 군사적 수단으로 국가를 방해한다는 이와 같은 협의의 그 안보 국방 개념에서 도출된 겁니다. 네. 이와 같은 도출된 건데 이와 같은 것들은 통상 보면은 군사적 관점의 대처에 대해서 주안을 두는 위협을 우리는 전통적인 위협이라고 그래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위협이라고 하는 안보에 손상을 주거나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위협들이 많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기 시작을 하죠. 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2000년 들어서 9.11 테러가 처음이겠죠. 그다음에 9.11 테러, 사스, 에볼라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안보 상황으로 안보라고 하는 거로 자꾸 바뀌어지죠. 네. 그래서 보면 이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돼요. 옛날에는 직접 침투나 도발이나 전쟁이나 이와 같은 데에 중점을 두다가 지금 안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넓어지죠. 그것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이버, 네. 우주, 그죠? 그다음에 생물 공격,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죠. 생물 주제, 그다음에 테러,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감염이나 재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특성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안보 영역도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통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바뀌어요. 그것이 이 특성에서 보면 두 가지가 바뀌는데 기존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 위협이라고 하는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보는데 국가에서 그 주체자가 비국가 행위자도 바뀝니다. 네. 그다음에 경계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지죠. 그리고 그것이 또 주체가 불명하고 굉장히 엄밀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동시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원 쪽에서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와 같은 범위를 포괄시키고자 전통적 위협 대비해서 바뀐 말이 비전통적 위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새로운 위협 행위자나 비국가 행위자, 새로운 위협 양상을 해서 비군사 행위를 포함하는 예. 이와 같은 개념들이 아마 비전통적 위협, 안보 위협 이렇게 정리가 될 수 네, 있을 겁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 특성의 또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두 분 전문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감염병이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어떤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이제 안보적 관점에서 우리가 점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점에 더욱더 대응해야 될까요? 정재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너무나 유행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일부분만 보던 이 감염병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고요. 부정적인 점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너무 적다는 그런 게 문제긴 한데, 근데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감염병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었던 안보 또는 이제 대비 태세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프랑스의 항공모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환자가 발생하면서 네. 임무를 중단하고 다시 기항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과거에 우리가 한 4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군 시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방공통제소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곳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면
지금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방역 체계를 이제 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하고 거기는 폐쇄하고 소독을 하는데 과연 24시간 방공 감시하는 곳을 그렇게 우리가 폐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폐쇄를 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굉장히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근데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염병 자체가 안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어서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고 사회가 굉장히 안정됐지만 사회가 이제 조금 더 감염병이 확산이 돼서 환자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사회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사재기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예.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사재기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약탈이나 폭동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감염병 위기 자체가 하나의 그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재난에 관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배다령 박사님이나 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포괄적 안보의 입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기능에 관한 마비, 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식량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금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또 교통이나 물류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마비를 초래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위기까지 이제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은 전부 다 재난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거대 재난으로 보고 포괄적 안보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기후변화에 관한 이제 그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라는 곳에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시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기온이 한 3.4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실제로 그 국가가 소멸할 것으로 이제 우려해서 키리바시 공화국 같은 곳은 이주를 지금 준비를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미국의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지역은 거의 대부분 2050년까지 수몰할 것으로 발표하기도 해서 전 세계 지구 인구의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살 곳을 잃게 된다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기후 변화에 의한 재난은 의식주에서 이제 식과 주를 빼앗아가게 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광역적이고 복합적이고 산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이제 국가의 안보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장님, 예. 우리 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배다령 박사님도 말씀을 잘 하셨고 앞에 두 분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위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군사적 위협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다. 그건 위협이 아닌가요? 그것도 위협이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문제지만 코로나19도 위협이고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거는 위협이 아닌가요? 그것도 위협이죠. 사이버는요. 인신매매는요. 마약은요.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위협을 줄여내느냐. 네. 이게 안 보여요. 이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가. 이게 안 보란 말이죠. 그래서 군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 자체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이제 군의 역할 자체가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 이걸 지키는 거니까 네. 어떻게 이걸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 자체의 문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그런 위협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떻게 위협을 줄여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건가. 예를 들어서 테러에 대해서 사이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네. 거고요.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제 조직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군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의 임무는 군 자체에 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네. 말이죠. 홍수가 엄청나게 났다.
그거 가서 우리 다 지원해 줬잖아요. 배배기 할 인원이 없다. 그럼 우리 그거 가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원들이 이제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지금 같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죠. 그 월터 프리만 이 같은 사람은 야,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로 나눌 거다. 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AC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처음 당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우리 군은 군 내부에서 네. 우리가 여태껏 이제 모자란 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교훈을 도출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고 또 사회도 네. 우리가 이제 지원해 줘야 될 많은 지원을 했지만 군에서 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해 줄 일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아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제적 대응 능력 체계 갖추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해 바이러스의 습격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1998년에 플리처상을 수상한 네.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 최근 들어 또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총균쇠, 인류 문명과 함께 균이 늘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책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병균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글쎄요, 인류의 문명을 바꾼 것은 당연히 전쟁해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럼 전쟁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총? 그다음에 산업으로 대표되는 철이잖아요. 그러면은 총하고 철하고 이게 산업의 인류의 문명을 바꾸고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지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건 누구나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균이라는 게 하잖아요. 여기에 더 전문가분이 계시지만 균과 바이러스는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14세기 중반인가요? 그때 가장 이제 유럽을 휩쓸었던 게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패스트.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 죽었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죽어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중세 봉건 제도를 유지하겠습니까? 봉건 제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인류의 그 문명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16세기 정도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제 남미,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북미 이런 쪽으로 식민지화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도시화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들의 면역력이 생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침략하러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이나 산업의 결과로 생긴 대포나 이런 것들도 큰 역할을 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도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병균을 퍼뜨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의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한테 식량을 바꿔 먹을 목적으로 식량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담요를 줬는데 그 담요 속에 전부 다 병균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게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결국은 아메리칸 인디언을 수없이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모자라니까 결국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뿐만은 아닌데요. 사실상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보면은 가장 컸던 것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냥 비교해 보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이때 죽은 사람이요. 1,000만 명. 그런데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도 한 해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총이나 이 철보다는 균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쇠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 문명을 파괴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롭게 정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여기 대비를 하고 또 잘 넘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WHO는 21세기를 감염병의 시대라 벌써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현대와 같은 과학과 의학
이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질병에 꼼짝 못하고 있는지. 일단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을 드려야 네.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감염병이 최근에 들어서는 마치 정복된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상 인류는 한 번도 감염병을 통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통제해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페인 독감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신종 인플루엔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볼라도 있었고요. 사스도 있었고요. 메르스도 있었고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유행을 종식시키게 된 것은 사람의 노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이 있었죠. 사실 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우리가 사스랑 메르스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냈다는 인식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15년에 메르스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에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할 때 이것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대응을 하면 막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라든지 감염병 전문가들이 심지어 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 네. 막지 못한 데는 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볼라는 체액이나 혈액으로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체액과 혈액으로 감염이 되려면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더 강해야 되고요. 그런데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나 아니면 뭐 가래, 그다음에 말하면서 튀는 침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이번 코로나19가 사스랑 메르스랑 달랐던 거는 뭐냐면은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감염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한테 옮길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그러니까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는 네.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팬데믹 바이러스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대부분 호흡기계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조금 더 심해지고 있냐? 이거는 예전에 패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국가를 넘어가는데 10년, 20년씩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들 마차 타고 다니고 네. 걸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네. 감염병의 이제 원인인 바이러스나 세균은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한 국가에서 다음 국가로 넘어가는데 10년, 15년씩 네. 천천히 갔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 그다음에 수많은 비행기, 수많은 항공기, 그다음에 이제 배편, 육로 그런 것들로 국제 간 교류가 너무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 미국이나 그 아이슬란드에서 분석된 결과들을 보면 이미 중국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유럽을 갔다가 미국을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2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세계화라는 게 사람 간의 접촉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결국은 그 이제 이 세계 자체가 팬데믹에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대처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곡선의 높이를 낮춘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훌륭하게 유행 곡선의 높이를 낮추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굉장히 죄송스러울 네. 정도의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진단검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메르스 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거. 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뭐 어떤 국가들은 뭐 인권 침해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인권의 기본은 사실 이동권이거든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이동 제한까지 하면서까지 감염병을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구
코로나19가 그렇게 유행이 심했지만 이동 제한을 국가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조사, 그다음에 활발한 진단 검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역량으로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권 제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 상태에서 감염병 유행을 어느 정도 줄여낸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감염병 대응 체계나 감시 체계가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나라의 국가에 대응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네. 수준은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오히려 올바를 것 같습니다. 네. 배 박사님, 군사 선진국에서는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뭐 사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뭐 선진국에서는 아까 우리 정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상당히 그와 같은데 대응 체계가 잘 돼 있을 것이라 이렇게 다 믿어왔잖아요. 사실은 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텔레비나 뉴스에 나왔던 바와 같이 군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명령에 의해서겠지만 나와서 그들의 시나리오나 지침에 의거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까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군사 선진국에서 군을 이와 같은 재난이나 이와 같은 사용하는 지침이나 시나리오 같은 건 이미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까 그 정 박사님께 또 이야기하셨지만은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잖아요. 2000년부터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와 같은 데 대한 그 개념의 확장 이와 같은 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개념의 확장 이와 같은 건 이미 결성이 돼 있고 지금 국방부 이와 같은 쪽에서도 이와 같은 포괄적 안보 측면에서 이 비전동적 위협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뭐 국방기획서나 국방기본정책서나 이와 같은 데도 이미 그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요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를 듣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 군에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민관까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민관군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와 같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효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이때까지 지원했던 여러 가지 역량들 이외에 우리가 신속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국방 신속 지원단 이와 같은 지원단 같은 것들 만들어서 실제로 이와 같은 데 대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군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입장에서 우리 군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오히려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보완할 점이라든가 좀 이렇게 조언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군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군 대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진료하는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네. 갓 임관한 소위들이 이제 내려가서 이제 실제 병원 현장에 투입되어서 정말 큰 역할들을 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때까지의 군의 기여를 보면 인력과 시설이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군 의료 제도가 가지고 있던 약간 충분한 병상 그다음에 충분한 여유 인력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군은 그런 역할에서보다는 조금 더 나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박사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감염병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감염병 위기는 다른 말로는 생물 테러에 대한 대비도 되는 겁니다. 생물 테러도 결국은 감염병이거든요. 네. 근데 생물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과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수준 높은 진단 검사 능력, 그다음에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조기에 역학 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이제 과연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수행할 수
수 있는 역학조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감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재 갖추고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이야기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수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의료 인력들은 군에 남아있을 유인 동기가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군에서 계속 있으면 학문적인 성취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유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군의 우수한 의료 인력들, 그다음에 진단검사 인력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것이 이제 인력과 시설 제공에만 한정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고요.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군도 감염병에서 절대 안전한 집단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군 장병들도요. 대표적인 게 한판 바이러스, 신종은 출혈 같은 그 철의 상박질하고 하고는 철원, 화천 이런 데서 생기는 감염병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최근에 야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들에 지금 장병들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노출이 되어 있고 실제 비전투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군이 그런 실제 유행하고 있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훈련병들이 아직도 막사에서 이제 침상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훈련병들이 입소하면서 대부분 감기를 앓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겨울철에 입소한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60%가 감기를 앓고 나옵니다. 네. 그 5주 사이에. 그런데 그게 다 호흡기계 바이러스거든요. 결국은 지금 코로나19 대응에만 너무 사람들이 매몰이 돼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유행하고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더 큰 손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평상시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네. 여러분께서는 국방TV 국방포커스 비전통적 안보 위협 상황에서의 우리 군의 역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창궐뿐 아니라 기후변화도 최근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심각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수님,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재난이라는 게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UNISDR이라는 이제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한 2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 77%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네. 우리가 인식을 다 못했나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기후변화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100년도가 되면 한반도의 온도가 지금보다 한 6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6도의 상승이라는 것이 전 세계 생물종의 한 95%를 소멸시키고 인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환경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해수면의 상승도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40년간 한 22cm 상승했는데요. 22cm. 네. 네. 이것이 이제 세계 평균의 한 3배에 이르는 속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침수 피해로 인해서 이제 그 전원을 상실하게 됐고,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나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같은 이제 국가의 기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나 에너지 기반들이 전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네. 있기 때문에 비단 이제 그 주거 공간의 침수, 소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
것들이 이제 피폐해지고 또는 그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교수님. 뭐 우리도 분명히 예외 아니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취약한 그 재난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후 변화가 급속하게 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대응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은 이제 풍수의 피해가 가장 컸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설 피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기상 재난이 가장 큰 피해를 주고 광역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그 피해의 강도와 세기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 불확실성이 이제 가속화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방제 대책을 정할 때에는 그 투자 대비 효율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렇게 어떤 우리 사회의 이제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 합의에 의해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포괄적 안보 개념에서 군의 작전 개념이 조금은 더 방제 대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군에서 이제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을 해서 그 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재난 역시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사태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서 네. 그 사태에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제어하고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 안보의 접근 개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배 박사님. 네. 그 우리 군의 이런 재난 대책 상황 능력 어떻게 보고 계시고 군은 또 이런 거에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 여기서는 옛날에 우리가 그 김윤수 박사님이나 우리 그 정 박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군에서는 지금까지 제안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이제 군에서 민하고 관하고 다 합쳐서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아까 함 교수님 잠시 이야기했지만 합쳐서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옛날에 가장 문제시 됐던 게 뭐냐면은 초동 대응이었어요. 초동 대응. 그러니까 이 골든 타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 전반적으로 위기관리 체계에서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을 군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것이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군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초동 대응 자체를 상황이 발생되고 나면 초동 자체를 민관군에서 다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바로 투입하자. 어떠한 명령이나 이런 거 없이 네.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격을 규명을 하고 그 성격이 규명이 되면 그게 책임 기관이 정해지고 네. 책임 기관이 정해지면 책임 기관에 의해서 전반적인 복구나 대응 이와 같은 부분을 해나가자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초동 대응만이라도 민관 군의 능력을 동시에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정부 주도로 위기관리 시스템 네. 주도로 만들어져 나가고 군은 통합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합박의 수준에서 사실 개념은 약간 틀리지만 통합박의 수준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초동 대응을 맞춰 나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거기 군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군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아까 뭐 몇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 그걸 다 정해놓고 거기에 그좀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어떨 경우를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것은 군이 계속 관심을 네.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박사님. 자, 그러면은
우리 군의 대응 역할 이런 거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있으면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배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좀 소통 채널을 미리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재난관리 개념 역시도 이제 군의 그 전략 개념에서 따와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 역사적으로 약간 군이 대민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감염병의 대응과 생물 테러의 대응이 다르지 않고 화학 사고의 대응과 화학 테러의 대응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자원과 그 대응 능력의 전문성이나 효과성을 봤을 때는 군이 훨씬 더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체계에 있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군이 어떤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군은 또 보안이 생명인 조직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먼저 나서서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 관리를 하는 이제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이 사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적으로 물류 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제 수송 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KTX 기관사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양성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태는 잘 대응을 했고요. 군에서 보유한 전문성을 어떤 시기에 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좀 더 이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저희 재난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어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미국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지난해 미국에서 사이클론이 오면서 이게 폭우로 연결됐고 그것이 또 미 공군 기지에 또 침수 현상까지 발생했었잖아요. 지난해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이 미 중서부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네브래스카주는 거의 모든 지역의 기상 상황이 극심했고 군사기지 일부가 침수됐으며 항공기와 탄약고 침수 위기까지 우려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위험,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적 재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피해가 국가의 피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군에 대한 전투력 손실으로 이어지고 또 대비태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응을 꼭 해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꼭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군을 실제로 작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정보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사실 기후 변화, 기후에 의해서 전쟁이 성패가 좌우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침공이죠.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했고 날씨 때문에 패퇴했죠. 그다음에 독일이 러시아 가다가 날씨 때문에 패퇴했죠. 그다음에 그게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미국은 지금 우리 6.25 사변 때도 장진우 전투 그 지후에 의해서 잘 이렇게 후퇴를 해서 그 전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나왔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와 같은 기후에 대한 작전적인 역량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군에서는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작전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군에서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군의 피해보다는 국가적 피해에 대한 지원 이것이 군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계속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의 경고인 동시에 세계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네.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이런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이제 국가 간 협력,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 협력은 지금 어떤 실태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의 의료 체계, 방역 체계 이게 굉장히 모범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군에서도 도대체 한국 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날 미국의 육군참모총장이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한테 전화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 얘기하니까 방역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진단 검사하고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 분리시키고 철저하게 개인 위생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4월 13일도 이게 비슷하게 또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군업무사령부 그다음에 국군병원장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한미군 병원장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군은 또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네.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한국이 아세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네트워크를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AR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시아 리저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 그다음에 강대국들 몽땅 포함해서 한 16개 국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텐데요. 정확하게 제가 국가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이런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한국군, 네. 한국군이 주도가 돼서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을 하자. 그렇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대는 특수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해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제시해 주면 아마 한국군의 위상이 엄청나게 네. 정말 그 애프터 코로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은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속해서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렇죠. 노력을 해야 네. 되겠죠. 군사 분야 협력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위협에 대해서 재난 상황에 정부와 군 또 우리 국민은 어떤 게 또 이렇게 임해주면 좋을지 당부와 또 조언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군의관들, 간호장교들, 네. 그다음에 의정장교들, 수많은 장병들이 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국민의 일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 국가적인 위기는 사실 혐오랑 공포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두가 다 좀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배 박사님 먼저 네.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군이 이때까지도 잘 해왔었지만 사실은 이제 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는 뭐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해한다는 여기에서 나아가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명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될 것이 같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 군사 부분에서 관심을 가다가 이와 같은 포괄적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군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군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아까 세 분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민관군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부분이 다 통합이 돼야 돼요. 기획과 계획이라고 하는 1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의사소통 부분, 지휘체계죠. 네. 이와 같은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열수 교수님 뭐 말씀하셨지만 법령형. 여기에 따라서 구조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운영 프로세스, 조정 프로세스. 이와 같은 4개가 동시에
민간군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네. 민간군에서 만들어져야만 사실은 그 재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화두로 두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좀 제도적 해봤습니다. 정비 필수겠죠. 그럼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제일 지금 네. 사실은 문제가 예. 되고 있고 되지 않는 부분 네, 중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고요. 함 교수님? 네, 저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군 그리고 군 당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헌신의 네. 열정을 다해 주신 점 국민의 일원으로서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예년 대비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산불 피해가 굉장히 급감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재난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 개개인이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해가지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게 1월 10일이니까요. 지금 벌써 3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가지 차원이죠. 뭐 정부, 군, 국민들 이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정부에서는 이 3달 동안에 여태까지 이제 원칙을 지켜왔는데 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민주성, 개방성, 그다음에 그 투명성 그걸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인 아마 방역 모범 국가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에요. 예.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정말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축 물자를 좀 더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을 좀 더 해왔는지 그게 보고 모자란다라고 하면 비축 물자를 늘리고요. 중요한 건 또 이런 게 있어요. 비축 물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비상 대비 비상태세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물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감염병 사태나 또는 뭐 재난 사태는 이게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하려고 하면은 우리 배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워낙 정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헌신, 네. 우리 그 정말 그 저기 간호장교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현역으로 안 가고 이렇게 지방에 가서 하는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그 의무복무 의사들, 공중보건의사요. 네?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이 그분들도 가셨잖아요. 네. 교육 안 하고 그 정도로 군에서는 온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을 네. 위해서 해왔는데, 뭐 그건 그렇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감염병 체계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너무 잘해서 잘해 주셔서 제가 뭐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을 어떠한 재난 사태, 어떠한 위기 사태에서도 이런 시민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힘으로 발휘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또 위협이 되고 도전 요소가 되는데 지금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철저한 대응 능력 체계 갖추는 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신 이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정부와 또 우리 군의 제도 보완에 많은 또 도움이 되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길 기대하며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